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고 모든 걸 바쳤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해 죽음 가까이 가게 되었던 김순애님의 사연입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과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넘긴 평범한 할머니, 김순애라고 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저의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제가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평생 아끼고 지켜온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을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견뎌내고 복수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하며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가 더 많아진 늙은이지만 제 인생에서도 가장 빛나고 찬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남편과 함께 저희가 함께 살 집을 지었던 날이에요. 30년 전 우리는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을 털어 2층짜리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손수 설계도를 그리고 벽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쌓아 올리면서 우리 가족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집에서 함께 늙어가면서 나중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손주들이 정원에서 까르르 웃으며 뛰어노는 그런 행복한 미래를 꿈꿨죠. 그렇게 완벽하게 완성된 저희 가족만의 집을 보고서 저와 남편은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고생한 만큼 정말 행복하게 살자. 여기서 정말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거야. 우리 가족.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맞아요. 우리 평생 우리 손으로 지은 이 집에서 살아요. 고생을 한 만큼 행복할 일만 남았다 싶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20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공장뿐 아니라 영업일을 하면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욕도 정말 많이 먹고,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지만, 이렇게 빛을 보려고 그 고생을 했나 싶어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숨 쉬는 것을 힘들어했고 또 가슴 쪽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증상이 악화되었기에 걱정이 된 저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정밀 검진을 받은 남편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다름 아닌 심장암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위암이나 대장암은 많이 들어봤는데 심장암이라는 건 난생 처음 들어봤기 때문이었죠. 심장 쪽에 발생하는 암이라 수술을 진행하는 것도 무척이나 까다롭거니와 생존율도 낮은 질환이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이 병마와 싸워야 한다니. 정말 신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 부부에게 이래도 되는 건지 싶었어요. 심장암 선고를 받고 진료실을 나오는 길에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우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절 안고 달래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저와 준호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맞이한 마지막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미안해. 평생 당신 옆에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당신이랑 준호를 두고 먼저 가게 돼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늘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나랑 우리 준호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을 거니까 절대 미안해하지 말아요. 준호, 꼭 잘 키워줘.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강한 사람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그동안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만 하고
미안해, 여보. 그렇게 남편은 눈을 감았고 저와 아들 둘이 남은 이 집은 행복한 꿈이 담긴 공간이자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야 할 아들이 안쓰럽고 마음 아팠지만 저는 그래도 엄마였기에 그리고 남편과 함께한 소중한 기억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주택의 2층은 세를 주어 아들과 저의 생활비를 충당했고 1층에서는 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 의지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현관문을 열고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면 남편이 그리운 마음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죠. 다행히 아들은 정말 든든한 아들로 잘 성장해 줬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으며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도 취업해서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어요. 딱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30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소개해 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을 땐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떤 참한 여자가 우리 아들의 마음을 홀렸을까 싶었거든요. 처음 봤을 때는 참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싹싹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저는 그래, 우리 준호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고 안심했죠. 아들에게 잘하고 제게도 잘할 거라는 며느리의 말에 저절로 마음이 놓였어요. 더군다나 요즘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합가하겠다는 말까지 해주니 혼자 있는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 마냥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와서 살 때는 제게 정말 성심성의껏 잘해줬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며 웃어 보이곤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래기국을 끓여놓기도 하고 아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얼큰한 해장국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음식 솜씨도 아주 예술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고 부지런해. 아침에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고 말 안 해도 청소 빨래 어찌나 척척 잘하는지 내가 아주 손댈 구석이 없다니까. 아휴, 형님은 정말 복 받은 거요. 요즘 그런 며느리 보기 어려운데 우리 며느리가 형님네 며느리 반의 반만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 말에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저의 자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렇게 잘하던 며느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친절함 뒤에 숨겨진 속셈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티는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았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표정에 제 마음도 점점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이 집을 지키며 살았어요. 큰 집을 혼자 관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심장병으로 투병할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제게 힘겹게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을 꼭 지켜줬으면 해. 그 집에는 우리 추억이 다 담겨 있으니까. 여보,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요. 하늘이 두 쪽이 난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 곳 절대로 떠나지 않을 테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역세권 개발 들어선다는 소문 들었어? 이 주변의 집값이 폭등할 거래. 맞아. 벌써부터 부동산에서 집 좀 내놓으라고 연락이 빗발친다고 하더라. 진짜 이게 웬일이래? 같은 소문들이었죠. 이 소문은 며느리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저녁상을 치우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뉴스 보셨어요? 이 근처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던데, 이 근처에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땅값도 그렇고. 그래, 나도 그 이야기 들었다. 안 그래도 동네 아줌마들이 오늘 모여서 그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 뭐, 이러나 저러나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다. 나는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 제 말에 며느리의 눈빛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여기서 살 거라고 못을 박아버리니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군요. 설마 땅값이 오를 테니 이 집을 팔라는 헛소리를 하려던 건 아니었을까 싶은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 한켠에 밀려오는 찜찜함을 애써 숨기기 위해 태연한 척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큰 집을 혼자 관리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어머님이 조금 더 편하게 사셨으면 해요. 어머, 내가 언제 너희한테 집 관리하는 게 힘들다고 불평한 적 있니? 나는 그런 적 없다. 보다시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2층 세입자가 달달이 내는 월세로 생활비도 충당하고 있고, 힘든 건 아무것도 없으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어머님,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여기보다 좀 아늑하고 작은 집에서 지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고 도망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청소를 직접 할 필요도 없고. 맞아요, 어머니.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저희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집 이제 너무 오래돼서 관리도 어렵고 부동산에서도 계속 연락 오는데 조금이라도 좋을 때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주변에도 이사 간다고 다들 난리더라고요. 준호야, 아무리 그래도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 평생이 담긴 곳이야. 땅값이 아무리 오른다고 한들 이 집을 내놓을 수는 없다. 그건 세상을 떠난 네 아버지와의 약속이기도 해. 저는 단호하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시 한 번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아들과 며느리는 틈만 나면 집 얘기를 꺼내며 저를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도무지 알아듣기 좋게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통하지를 않더군요. 나중에는 아들이 짜증 가득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아버지와의 약속만 생각하시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떠난 사람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산 사람 말도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사는 집도 아니잖아요. 저는 아들의 태도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 한 번 겪지 않고 여태까지 제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아들이 집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제게 언성을 높이고 인상을 찌푸리며 화를 내다니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라, 준호야. 집을 내놓자는 거. 그거 네 생각이니? 아니면 네 와이프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던. 내 아들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내가 아는 너는 이렇게 언성을 높일 애가 아닌데.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은 아들은 저의 물음에 아무 말도 못했고, 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부탁을 한 것이 맞는 것 같았죠.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게 욕심을 보인 적 없던 며느리가 집을 파는 것에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지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더군요. 혹시 아들 내외가 큰 돈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이 집을 팔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점점 깊어졌지만 이내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제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 집을 내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이고 남편과 저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지난 추억들이 밥을 먹여주느냐고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저희 가족을 위해 유일하게 남겨놓고 간 것이기에 어떤 수를 써서든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새벽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나왔다가 아들 방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새어나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주방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죠.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솔직히 오빠도 여기서 계속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는 거 싫잖아. 이번에 집 팔면 우리도 숨 좀 쉬고 살 수 있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오빠는 정말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어? 며느리의 말을 들은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아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 방문을 소리나지 않게끔 살짝 열어봤어요. 아들은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들의 옆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제 손은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저렇게 완강하게 나오시니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끝까지 아버지랑 함께 지으신 이 집을 팔 수가 없다는데 어쩌겠어. 우리가 직접 부동산에다가 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도 알아, 어머님이 고생하신 거. 어머님이 오빠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키우셨는데 그거 하나 모를까 봐. 근데 오빠, 우리 인생도 생각을 해야지. 예전에는 오빠랑 어머님 둘뿐이었으니까 잘 몰랐겠지만 이제 오빠는 가정이 있잖아. 나를 먼저 생각해 줘야지. 내가 나 좋자고 이러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오빠가 설득을 좀 잘 해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 며느리의 계속된 설득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그 의미를 알아차린 듯 더욱 적극적으로 아들을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집 하나만 팔면 오빠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 좀 잘 설득해봐. 정 설득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오빠가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리지?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숨이 확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저 돈 하나만 바라보고 이 집에 들어와 살았던 것이었고, 이 집을 판 돈으로 분가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그림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아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였고요. 요즘 친구들 말로 현타라고 하죠. 인생의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제게 살갑게 행동했던 것이 모두 다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자랑을 하고 다닐 정도로 며느리를 예뻐했고 잘해줬었는데, 며느리를 딸처럼 아낀 대가가 이런 거라니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군요. 그 대화를 들은 이후부터 저는 아들 내외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제게 말을 걸어 올라치면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거나 제 방에 쏙 들어가 문을 잠궈버리곤 했죠.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 집을 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다짐이기도 했지만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약속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꾸준히 아들 내외와의 대화를 외면하던 어느 날, 며느리가 뜬금없이 제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겁니다. 어머님, 오늘 밤이 별 보기에 제일 좋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저녁에 옥상에 별 보러 안 가실래요? 어머님 별 보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저는 며느리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살아생전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는 걸 좋아했던 남편 생각이 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하늘에 떠있는 별이나 구름을 보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가 지고 하늘이 깜깜해질 때쯤 아들 내외와 함께 어색한 분위기에서 옥상에 올라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밤하늘을 보면서 손을 꼭 잡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살짝 씁쓸한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막상 선선한 바람과 탁 트인 밤하늘 그리고 그 사이에 반짝거리고 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가슴은 뻥 뚫리는 것 같더군요. 그때 등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지금이 딱 기회인 것 같아. 옥상에도 올라왔고, 어머님은 하늘 보시느라 정신 팔리셨고, 이번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거 잊지 마. 한 번에 성공해야 해. 한 번에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정확히 들은 저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들의 눈빛은 이미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얼른 아들 보고 움직이라며 등을 떠밀고 있었어요. 대체 뭘 하려고 저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저는 하늘을 바라보는 걸 멈추고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빠른 속도로 제게 다가와 있는 힘껏 저를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공으로 밀려났고 몸이 가벼워지는 순간 남편의 얼굴과 어린 아들이 저를 향해 웃으며 뛰어오던 모습이 눈앞에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이러려고 나를 옥상으로 불러냈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빌미 삼아서 나를 이렇게 밀어버리려고. 그렇게 몇 초 후 온 몸이 부서질 것 같은 통증과 함께 저는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에는 의료용 알코올 냄새와 병원 특유의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고 싶었지만 제 목에 둘러져 있는 깁스 때문에 주변을 둘러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온 팔과 다리에 붕대가 둘러져 있었기도 했고 통증 때문에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까딱할 수가 없었어요. 3층 높이의 옥상에서 떨어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의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았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제가 살아서 병원에 실려왔다는 것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계속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순간 커튼이 거쳐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절 찾아오셨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병원. 저 살아있는 거 맞죠? 선생님, 제가 여기에 어떻게 하다가 실려오게 됐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나요?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질 않아서요. 아드님께서 119에 신고해서 실려오셨어요. 환자분 혼자 별을 보겠다고 옥상에 가셨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셨다고.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머리부터 떨어지지 않으셔서 생명에는 아무 지장 없으세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그 망설임에 겁이 덜컥 나더군요. 혹시나 내 몸에 내가 모르는 이상이라도 있나 싶어 숨죽여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의사 선생님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떨어지실 때 척추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게 되실 거예요. 쉽게 말해 하반신 마비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하반신 마비라니요. 그러면 제가 평생을 못 걷게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하반신 마비라고 해서 무조건 평생을 못 걷는 건 아닙니다. 1년 이상 재활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 재활 과정에서 기력적으로 조금이나마 걷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도 많이 힘드실 테니 옆에서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에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제 가족이 절 이렇게 만든 건데. 하고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말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천천히 병실을 나갔고 저는 하얀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의 시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해가 몇 번이고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어도 저는 병실 침대 위에 누워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고 억울함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는 탓에 재활운동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복수가 어떤 건지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재활만 열심히 하면 하반신 마비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하지만 그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서요. 환자가 100명이라 치면 한두 명 그렇게 될까 말까 한 수준이라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환자분께서는 지금 꽤나 연로하신 편이기도 해서 더욱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도 있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더욱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자고 말이죠. 그날 이후부터 재활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대로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을 미세하게 까딱이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간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굳어버린 몸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 때문에 눈물이 펑펑 흐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통증 때문에 괴롭다고 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운동기구를 붙잡고 손을 펴고 접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기구에 의존해서 2시간 동안 걸음을 걷는 연습을 했어요.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모든 걸 꾹 참고 버텼습니다. 도끼를 품고 열심히 재활에 임하는 저를 보며 간호사 선생님들과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이따금씩 저를 말리기도 했어요. 어머님, 너무 무리하시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무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아니에요. 나한테는 천천히고 뭐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몇 년이 걸리든 간에 저는 반드시 다시 걸어야만 해요. 아무렇지 않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걸음을 걸어야만 해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 난 좀 무리해도 괜찮아요.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재활치료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겪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쳐서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불안한 표정으로 말이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늦게 찾아왔죠. 그때 하도 정신이 없어서 사고 뒷정리를 좀 하느라고 늦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언제 오나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연기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어차피 이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렇게 온 몸이 으스러지는 통증까지 참아가며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니 이 정도는 해볼만 하겠다 싶었죠. 정말 미안한데 저를 아세요?
바로 아들과 며느리를 남처럼 모른 척 하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모른 척하니 불안한 표정은 싹 가시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어머니,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저희 못 알아보시겠어요? 네,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머리를 다친 건지 사고 상황도 다른 사람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전혀요, 어머님. 여보, 일단 가자. 어머님 좀 쉬셔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당황해하고 있는 아들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피해자인 제가 기억을 잃었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살 수 있겠구나 싶을 거예요. 그날 저를 처음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는 그 이후로 저를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을 때 마침내 저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휠체어에 올랐을 때 간호조무사 선생님과 함께 병원 복도를 돌며 느낀 바람이 얼마나 서럽고도 벅찼던지 모릅니다. 그렇게 손가락을 어느 정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꺼져 있던 휴대폰의 전원을 켤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사고 당시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제가 실려오면서 주머니 속에 같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충전도 해놓지 않아서 휴대폰이 꺼진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혹시나 아들 내외가 연락을 하지는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휴대폰을 켰지만 다른 지인들의 걱정스러운 문자만 와 있을 뿐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은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저는 한숨을 한 번 내쉬고서 본격적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봐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제가 자력으로 발을 헛디뎌 옥상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옥상에서 저를 밀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장소가 옥상이었기에 증거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찾았습니다. 옥상 추락사고, 주택 CCTV, 가족 고소. 이런 걸 검색해야 하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방법을 찾던 중 제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저희 집 2층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의 전화였죠. 제가 전화를 받자 세입자 청년은 깜짝 놀라며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사장님, 그동안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셨어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 제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월세 입금해도 전화가 계속 꺼져 있고 1층에 찾아가도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서 아이고, 그랬구나. 미안해요. 내가 지금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사고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그런데 지금 1층에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살고 있을 텐데 문을 안 열어줬어요? 네. 일단 인기척도 없고 내려가서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싶었죠. 세입자 청년의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숨어 사는 건지 아니면 집을 방치한 채 밖에서 지내고 있는 건지 알 턱이 없었죠. 그런데 문득 어떤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총각, 혹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부탁이요. 어떤 부탁이신데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택에 옥상 있지. 그쪽을 비추고 있는 CCTV가 근처에 있어요? 아무래도 없겠지. 저희 집 옥상 쪽을 비추는 CCTV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CCTV는 왜요?
내가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혹시 주변에 그런 CCTV 같은 게 있는지 살펴보고 나한테 전화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연락드릴게요. 청년은 전화를 끊은 지 30분도 되지 않아 제게 다시 전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줬어요. 바로 저희 주택의 바로 옆에 있는 주택에 저희 집 옥상 쪽 방향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는 CCTV가 있다는 것이었죠. 아예 대놓고 비추지는 않아도 위치상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다행히 옆집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었기에 문제없이 연락을 취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청년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전한 다음 곧바로 옆집에 사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게 얼마만이야 세상에.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요? 나는 나 모르는 사이에 형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라도 갔나 해서 서운할 뻔했네. 아휴, 미안해. 내가 일이 좀 있어서 지금 병원에 있거든. 한동안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치료받느라 연락을 못했어. 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부탁 하나만 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문제야. 저는 동생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하나부터 10까지 자세히 설명한 다음 혹시 집에 있는 CCTV를 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깜짝 놀라더니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보여줄 수 있다며 그런데 아들이 정말 그런 짓을 했느냐며 격분을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기에 저는 우선 동생을 진정시켰습니다. 지금은 경찰에 신고를 할 때가 아니고 내가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니 CCTV 자료만 제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다행히 CCTV 영상은 1년 전 것부터 보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날의 사고 영상을 살펴보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동생은 그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녹화되어 있는 파일들을 제게 모두 보내줬습니다. 하나하나 영상을 확인하던 순간 마지막으로 보내준 파일 안 화면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밀치는 장면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잘 촬영되어 있었죠. 저는 동생에게 증거를 찾았다며 해당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에나, 형님 정말 큰일 나실 뻔했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큰일이 있었는데 동네에 소문 하나 안 난 게 놀랄 노자예요, 정말.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반신 마비 때문에 다리를 쓸 수는 없지만 지금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면서 잘 버티고 있어. 내가 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도 괜찮을까? 어쩌면 너도 같이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당연하죠, 형님. 제가 왜 보내줬겠어요? 도움될 만한 곳에 쓰라고 보내드린 거잖아요. 필요하면 바로 달려가 드릴 수 있으니까. 경찰에 꼭 요 자료 제출하셔요. 아휴, 우리 형님 정말 내가 다 속상하네. 증거를 확보한 날을 계기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재활치료에 매달렸습니다. 발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날, 저는 밤새 기뻐하며 더 많은 시간을 걸음을 걷는 연습에 쏟아부었습니다.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하체가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는 온 몸이 부서질 것 같이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악바리로 버티면서 고통스러운 재활을 견뎌내는 저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세요? 저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정말 멋지세요. 포기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포기할 수는 없죠.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밀려드는 통증들은 이따금씩 삶을 무력하게 만들기도 했거든요.
가끔씩은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스스로가 너무 괴롭고 아들 내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책을 하고 괴로워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기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할 바에야 한 번이라도 더 운동을 하는데 시간을 쏟자 마음을 먹은 저는 2시간, 3시간 동안 걸음을 걷는 연습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 드디어 목발을 짚고 일어서서 몇 걸음을 내디딘 날, 병원의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은 놀라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하반신 마비 환자가 이렇게 자력으로 일어나서 목발까지 짚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젊은 사람도 이렇게 못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재활을 받으시더니 드디어 해내셨네요. 축하드려요. 저는 목발을 짚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박수를 치는 사람들을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원을 한 후 곧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2층 세입자 청년의 집으로 향했어요. 혹시라도 비밀번호를 바꿔놓았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세입자 청년은 목발을 짚는 저를 부축하면서 거실에 있는 소파에 저를 앉혀주었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제가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체 뭐길래 옥상을 비추고 있는 CCTV 자료까지 필요하신 건지, 그리고 다리는 왜 이렇게 되신 건지도요. 청년의 물음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주변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걸 알게 된 며느리와 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관계가 틀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까지 낱낱이 알려줬죠. 청년은 도무지 믿기 힘들다는 듯 입을 쩍 벌리고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집과 돈 하나 때문에 낳아준 부모를 옥상에서 밀어버리는 자식이 대한민국, 아니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날 늦은 새벽에 들어와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충분히 복수를 생각하고 계실만 하네요. 마음고생 몸고생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나는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대가로 다리를 잃었지. 저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더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아드님이랑 며느님 생년월일이랑 이름, 전화번호 알고 계세요? 혹시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간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세입자 청년의 눈빛에 저는 아들 내외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전달해 줬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혹시라도 다른 문제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도 얼마든지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아두면 좋겠다 싶었죠. 저는 그날 이후 다시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도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무렵쯤 세입자 청년이 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세입자 청년의 안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다가와서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 겨우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사장님 며느리분 예전에 사기 전과가 있더라고요. 사실 제 친구가 경찰서 행정 쪽에서 일하는데 그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더니 과거 기록을 찾아줬어요. 사기 전과로 몇 년 전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피해자도 피해 금액도 상당히 많았대요. 그런 사람이 지금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었다니.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사기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고. 정확히 어떤 사기인지는 모르고. 자세히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서 모르는데 친구 말로는 투자 사기로 몇 번 잡혀왔었다고 해요. 젊은 20대부터 40대까지 뜯어먹은 금액은 총 2천만 원 정도고 초범이라 징역 안 가고 집행유예를 받은 걸로 아는데 참 아직도 이런 비슷한 짓을 하고 다닐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갈수록 태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우리 아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을 해댄 것도 모자라서 사기까지 치고 다닌 전과자였다니.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저희 반응에 세입자 청년은 제 두 손을 꼭 잡아주며 응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반드시 이겨내세요. 저도 사장님이 이기실 수 있도록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저는 세입자 청년의 응원에 힘입어 그날 저녁 세입자 청년과 함께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소장을 접수하자 경찰은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더니 깜짝 놀라 정말 자식들이 몸을 그렇게 만든 것이 맞냐고 물었어요.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며 CCTV 자료까지 제공을 해 주니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서 사건을 접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경찰들과 저는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는 오피스텔로 찾아갔어요. 이 두 인간들은 좋은 1층 집 주택은 나몰라라 하고 어디서 돈이 난 건지 전세로 오피스텔을 얻어 잘 지내고 있디고 하더군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현관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아들은 문을 열자마자 저승사자를 본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경찰은 아무렇지도 않은 덤덤한 표정으로 아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고지사항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날뛰는 겁니다. 아니요. 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희 집에도 왜 어떻게 찾아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전부 다 오해예요. 오해! 김준호 씨, 저희가 증거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이러는 것 같아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 수갑 채워서 끌고 가면 저희도 처벌받습니다. 굳이 저희 손해보는 일을 왜 합니까? 그것도 경찰이. 어머니, 기억을 잃으신 거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분명히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너희를 떠보기 위한 연기였어. 그런데 너희는 정말 눈 하나 깜짝 않고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그날 이후로는 날 찾아오지 않더라. 참, 그때 알았어. 너희는 정말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는 걸.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효도를 하면서 살았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 옆에 있어준 거 저였고 어머니 그렇게 다치셨을 때도 119 불러드린 거 저였잖아요. 현관문 앞에서 실랑 일을 하고 있자 하나둘씩 현관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의 머리통이 빼꼼하고 나왔습니다. 창피하지는 않았느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되려 제 무덤을 제가 더 파는구나 싶은 생각에 더 난리를 쳐봐라 하는 심산이었죠. 그리고 한참 그렇게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니 방 안에 있던 며느리도 나와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아들처럼 제 얼굴을 보고서 못 볼 거라고 본 것처럼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더군요. 지금 저희 남편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풀어요.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잡아가시려는 건데요. 죄명을 말해보세요. 죄명을. 죄명은 이제 죄를 지으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그리고 며느님도 같이 서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남편분이 범죄 저지르는 걸 바로 앞에서 지켜만 보고 계셨죠? 그것도 방관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오라니까요? 그렇게 증거 하시니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 CCTV가 그 증거입니다. 옆집 건물의 옥상을 비추고 있는 CCTV가 있었고 거기서 찍힌 장면이에요.
이래도 잘못한 게 없다고 끝까지 발뺌하실 겁니까? 경찰관님은 한숨을 푹 내쉬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CCTV 자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자신들이 대놓고 저를 밀어버리는 장면이 찍혀 있자 한참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소리를 지르던 아들 내외의 입이 신기하게 꾹 다물어졌어요. 자, 이제 원하는 증거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조용히 서로 가시죠.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잘못됐다 싶으시면 서에 가서 실컷 이야기하시고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렇게 감옥에 갈 수 없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소리치며 울었고 아들은 눈물을 쏟으며 제발 선처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잡혀갈 수는 없어요. 제가 전부 다 잘못했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아들은 떨리는 손을 제게 뻗으며 후회의 눈물을 훔쳤지만 저는 그저 이성적인 표정을 하고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듯 끌려가는 아들 내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타는 순간까지도 미친 사람처럼 제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도의는 그날 밤 옥상에서 내 등을 밀었던 날 모두 깨져버렸다고 말이죠. 이제 와서 잘못을 빌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먼 길을 와 버렸다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도 제대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렇게 경찰에 잡혀간 이후 본격적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구속된 후에도 제 삶은 멈춰 있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을 재활치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기에 제 몸을 더 챙기고 싶었거든요. 처음 목발을 짚고 몇 걸음을 내디딜 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기에 이제는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재활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토록 바라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저를 정성껏 보살펴준 2층의 세입자 청년과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챙겨준 옆집 동생은 저를 가족처럼 챙겨줬어요. 세입자 청년은 항상 저희 집에 들러서 무슨 일 있으시면 꼭 저한테 말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장을 받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며 저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줬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지금은 짧은 거리는 보행기를 짚고 좁은 보폭으로나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느리지만 제 발로 걷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은 세입자 청년의 도움으로 옥상에 올라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 생각했습니다. 이 옥상도 이제는 나의 트라우마가 담긴 곳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속을 탁 털어놓을 수 있는 편한 공간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위기 전환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작은 화분 하나부터 옥상에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청년이 함께 옥상을 꾸미는 것을 도우며 본격적으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 등등.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던 옥상에는 싱그러운 초록빛이 가득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 되었지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가슴 속에는 상처가 아물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아픔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저는 그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활짝 웃으면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지금 현재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소중히 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늙은이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저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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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